당신이 아직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너무 착하기 때문입니다. 친절과 배려라는 감원 뒤에 숨어 당신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상처받아 왔습니까? 저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강한 사람이 되는 길을 택했죠. 오늘 그 모든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진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연합회 회장으로 막 추대되었을 무렵의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한 젊은 기자가 저를 향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이력을 보니 최종 학력이 수학교 졸업이시던데 그런 학력으로 과연 대한민국 경제계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이 던져진 순간 회견장 전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를 둘러싼 다른 기자들과 기업인들 모두가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그 찰나의 순간에 고향 통천에 계신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주영아, 내가 머리가 비상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아이잖니. 평생 그걸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 제가 18배 나이로 자동차 수리 공장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눈시울을 붉히시면서도 바로 저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제 특유의 투박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짧은 사람이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소. 땀 흘려 일하는 현장 사람들의 고단한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오. 저는 또한 이 마음씨 고운 사람들이 현실에서 자꾸만 손해를 보게 되는지도 잘 압니다. 이 세상은 선한 사람과 순진한 사람으로 나뉘는데 이상하게도 착하게 살수록 불행과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70년 넘는 세월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착한 사람이 오히려 불행해지는 진짜 이유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수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저희기에 터득할 수 있었던 소위 엘리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인간학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1장, 그저 좋은 사람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이유는 어떤 부탁이든 거절하지 못하고 전부 떠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사람은 결코 깊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제가 그룹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을 때 제 밑에 아주 대조적인 두 명의 부장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박 부장, 다른 한 명은 최 부장이었죠. 저는 이 두 사람의 업무 방식을 지켜보면서 유능한 인재와 그렇지 못한 인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박 부장은 누가 봐도 전형적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지시나 부탁에도 네, 알겠습니다 라며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 근무에도 단 한 번의 불평이 없었죠. 심지어 다른 부서의 힘든 일까지도 기꺼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에 반해 최 부장은 자신만의 원칙이 아주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담당 업무가 아닙니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맡기 어렵습니다. 같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감당하기 힘든 요구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았죠. 초반에 제 눈에는 모든 일에 긍정적인 박 부장이 훨씬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반면 최 부장은 다소 협조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죠.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두 사람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 해의 지사로부터 새해 특별 생산 계획안을 취합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업무가 떨어졌습니다. 보고 기한은 12월 1일. 저는 당연히 성실해 보이는 박 부장에게 이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마감 하루 전인 11월 30일 박 부장이 파김치가 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직 절반 정도밖에 계획안을 취합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업무 수첩을 들여다보니 빈틈 하나 없이 빽빽한 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명 그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는 중간에 터진 긴급설비 고장 3건을 처리하느라 일주일을 꼬박 현장에 매달려야 했고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으로 본사의 문의 전화가 빗발쳐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시간을 뺏겼으며 노조의 자료 요청까지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어서 도무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박 부장을 차마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일 처리 방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새해 생산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고 해외 바이어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저 또한 경영진 회의에서 호된 질책을 피할 수 없었죠. 그렇다면 제 부장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에게 신규 개발 중인 해상 엔진의 핵심 기술 보고서 작성을 맡겼습니다. 이 역시 회사 미래가 걸린 마감 기한이 정해진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제 부장에게도 박 부장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추가 업무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의 대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12월 15일까지 신형 엔진 보고서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라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만약 정말 급한 문제라면 그 분야는 김 차장이 전문가이니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보고 냉정하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부장은 마감일보다 3일이나 먼저 모두가 감탄할 만큼 완벽한 기술 보고서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에 대한 제 평가는 명확해졌습니다. 박 부장은 다른 부서로 보냈습니다. 성실하기는 하나 결정적인 프로젝트는 믿고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죠. 반면 제 부장은 곧바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는 까다로워 보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회사 내에서의 평판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 부장에게 맡기면 마음이 놓여 마감일은 칼같이 지키니까 같은 신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박 부장에게는 사람은 좋지만 중요한 일은 맡기기 힘든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렸습니다. 거절할 배짱이 없는 사람은 결국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거래처 30곳을 뚫으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동료의 자료 작성 부탁이나 불필요한 회의 참석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다가 어중간한 실적을 내는 사람과 죄송하지만 지금은 신규 거래처 확보에 모든 걸 쏟아야 합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하고 목표인 30곳을 완벽하게 달성해내는 사람 중 과연 누가 더 큰 신뢰를 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거절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최우선 과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립하고 늘 머릿속에 새겨두십시오. 둘째, 거절할 때는 더 중요한 성과를 내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셋째, 지금은 어렵지만 3일 뒤라면 가능합니다. 또는 다음 달에는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이 맡기로 한 일은 120%의 결과물로 증명해내십시오. 약속한 것은 기대 이상으로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저 착한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신뢰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주려는 사람은 결국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바로 이 거절할 줄 아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제2장,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지 마라.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하다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신을 죽이는 사람에게 밝은 미래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는 1992년 제가 정치에 갓 뛰어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정계는 여러 세력들이 복잡하게 얽혀 극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줄의 선언하에 따라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 제 동기 중에 김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문대 법학과 출신에다 머리 회전이 비상하여 정책에 박다는 평판을 듣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A그룹 모임에도 B그룹 회합에도 심지어 C그룹의 술자리에도 빠짐없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각 자리에 갈 때마다 마치 자신의 소신인 양그 그룹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김 의원은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참 유능한 인물이야라며 그를 좋게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처음부터 제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다른 세력으로부터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들어와도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는 저를 두고 정주영은 고집불통의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기 거북하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신념을 시험대에 올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때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직후였습니다. 당시 정경련에서는 한국 경제의 다음 단계를 놓고 안정 성장론과 공격적 해외 개척론이 팽팽하게 맞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내수 시장을 다지며 안정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감하게 문을 열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각 그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경련의 한 임원이 앞서 말했던 김 사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김 사장님, 당신은 여러 그룹의 회의에 모두 참석하고 있으니 잘 알 거라니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당신의 소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경제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김 사장은 그 자리에서 진땀을 흘리며 당황했습니다. 그는 어느 한쪽의 미움도 사고 싶지 않았고 모든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죠. 이것은 실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요. 보다 못한 임원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 당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있는 겁니다. 찬성 이유 아니면 반대요? 결국 김 사장은 가장 중요한 최종 표결에서 기권이라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양쪽 편을 모두 들지 않음으로써 안전을 깨하려 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는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를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린 겁쟁이라 비난했고, 다른 쪽에서는 신념도 없이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후 경제계의 그 어떤 중요한 논의에도 김 사장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미래는 세계 시장에 있다는 소신을 일관되게 밀어붙였습니다. 다른 그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제 원칙을 단 한치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를 향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주영은 한 번 정한 길은 절대 바꾸지 않는 사람이야. 적으로 두면 무섭지만 우리 편으로 만들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지. 저를 향한 기업인들의 신뢰는 뜨거워졌고 저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혹독한 건설 현장에서 몸으로 배운 교훈이기도 합니다. 태백산맥의 혹독한 겨울바람을 맞으며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현장이 힘들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불편만 하던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해낸 사람이야말로 마침내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 어디에서도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칙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은 심지어 적에게서조차 존중을 받게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기획팀 직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영업팀장은 더 팔기 쉬운 제품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생산팀장은 비용을 더 낮춰달라고 하며, 품질관리팀장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각기 다른 요구를 해옵니다. 팔방미인처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당신은 각 팀장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나온 기획서는 결국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중간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 정주영이라면 다릅니다. 먼저 나만의 기준을 명확히 세웁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뒤 그 안에서 비용과 판매 편의성을 동시에 잡는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판단합니다. 영업팀장에게는 안전성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생산팀장에게는 최소한의 품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뛰어난 제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 평가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핵심 가치관을 세 가지로 압축하십시오. 저의 경우에는 국가를 위한 사업, 불굴의 추진력, 창조적 사고였습니다. 둘째, 미움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깊은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셋째, 한 번 정한 기준은 쉽게 바꾸지 않는
일관성을 보여주십시오. 만약 바꿔야 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하십시오. 말이 아니라 당신이 이뤄낸 성과로 당신의 기준이 옳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김 사장은 그 이후 재계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다시는 중요한 역할을 맡지 못했죠. 여러분은 김 사장처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리더가 될 것입니까? 제가 단언합니다. 남의 눈치만 살피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눈에도 들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만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원칙을 지켜내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유일한 길입니다. 제3장, 사람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길러라.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어두워 질 나쁜 사람에게 수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부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제가 35의 나이로 막 건설업에 뛰어들어 회사를 키워나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나라 전체가 재건 사업으로 들끓고 있었죠. 바로 그때 최 사장이라는 건설회사 대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 사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그는 말투 하나하나가 정중했죠. 무엇보다 저는 그의 거창한 포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 회장님, 저는 이 사업으로 돈을 벌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직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하루라도 빨리 일으켜 세워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가 내민 제안서 역시 기가 막혔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도로 건설 사업이었는데 공사비는 다른 회사 견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억 원을 제시했고 공사 기간 역시 3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고 한 달 뒤 제가 직접 현장을 시찰하러 갔다가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상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인원은 120명이었지만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고작 35명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는 누가 봐도 규격에 한참 미달하는 저급품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최 사장을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최 사장, 지금 현장 돌아가는 모습이 계약 내용과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어찌된 일이요? 그러자 최 사장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른 현장 사정 때문에 잠시 인력을 조정한 것뿐입니다. 시멘트도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애국심 넘치던 모습을 애써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최 사장의 회사는 사실 파산 직전에 유령 회사 세계를 급조해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직원은 240명이었지만 실제 직원은 67명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대부분 다른 회사에서 임시로 빌려온 인력이었죠. 사용한 시멘트는 규격품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싸구려였고 그는 자재비를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완벽하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공사는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4억 2천만 원은 고스란히 날리고 말았습니다. 제 자신의 안일함 때문에 회사에 귀중한 자금을 낭비해버린 셈입니다. 이스라엘인 실패를 통해 저는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그럴듯한 명분과 감동적인 이야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본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후 저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기술을 철저하게 연마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숫자가 말하는 모순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최 사장은 공사비를 대폭 줄이면서 공사 기간까지 3개월 단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면 인력과 장비를 더 많이 투입해야 하므로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그 모순점을 진작 알아채지 못했는지 지금도 다음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말과 객관적인 사실을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애국심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식의 아름다운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냉정하게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과거 실적을 샅샅이 뒤져봐야 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최 사장의 회사가 지난 3년간 어떤 공사를 해왔는지 조사만 했더라면 그 실체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제3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누구라도 붙잡고 최 사장네 회사에 대해 아시오? 라고 한마디만 물었어도 그의 평판이 어떤지는 금방 드러났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현장의 작업자 수가 계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그 순간 제가 느꼈던 불길한 예감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이 원칙들을 활용하려 수많은 사기성 제안을 간파해냈습니다. 1965년의 일입니다. 한 사업가가 동남아시아 철도 건설 사업을 제안해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3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 제안서를 분석했습니다. 그 사업가의 해외 공사 실적, 최근 5년간 전무, 현지 정부와의 공식 계약, 검토 중, 자금 조달 계획,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함, 기술 인력 확보, 이제부터 채용할 예정. 모든 것이 실체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사업가는 8개월 뒤에 부도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여러분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회사의 구매 부서에 있는데 한 신규 업체가 기존 거래처보다 40% 저렴한 가격에 납품하겠습니다. 저희의 기업 이념은 사회공헌입니다. 라고 제안해왔다고 칩시다. 마음 착한 당신은 그 새로운 회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덜컥 계약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주영의 방식대로라면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40%나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원가 구조의 타당성, 지난 3년간의 주요 거래 실적은 어떠한가? 신용조사, 회사의 재무 상태는 건전한가? 재무제표 확인, 품질을 보증할 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공장 실사, 기억하십시오. 내세우는 명분이 아름다울수록 그 이면에는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인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감동적인 이유를 덧붙인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질문하면 애매하게 얼버무린다. 과거 실적에 대해 묻자 슬그머니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린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라는 말을 반복한다. 선량한 사람들은 상대를 의심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야말로 정직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들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엉터리 업체를 걸러내야만 실력 있는 업체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신뢰 관계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제4장, 거망은 미덕이 아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지나치게 거망을 떨며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인간 세상의 이치입니다. 제가 전국경제연합회 회장으로 일하던 1972년의 일입니다. 당시 울산만의 해양 오염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쏟아내는 폐수로 인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3,400여 명의 어민과 그 가족 12,800여 명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제조업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당장 규제를 강화하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24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울산 지역 어업조합 대표 30여 명이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어민들 다 굶어 죽습니다. 제발 공장 폐수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바로 다음 날에는 대기업 총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폐수 규제를 강화하려면 설비 투자에만 850억 원이 들어갑니다. 중소협력업체의 80%가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처음에 저는 양쪽을 모두 아우르려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대응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환경도 살려야 하고 우리 경제도 살려야지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자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답답하다는 듯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경제계의 수장으로서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저는 더욱 신중한 태도로 답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지 저 혼자 독단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때 저를 아끼던 한 원로 기업인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엄한 얼굴로 충고했습니다. 정 회장의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문제가 더 꼬이고 있잖수. 수장으로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지. 양쪽 입장을 이해만 하는 것은 실무자도 할 수 있는 일이요. 리더의 역할은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이란 말이요. 당신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니 어민도 기업가도 모두가 더 힘들어하고 있지 않수. 겸양을 부리는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큰 착각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양쪽을 모두 배려하는 합리적인 리더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판단의 책임을 회피해야 하는 무책임한 리더였던 것입니다. 상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던 저의 교만이 실제로는 모두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도를 180도 바꾸었습니다. 모든 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기준은 타협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 또한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숫자를 담은 실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단계적 규제 도입, 3년에 걸쳐 배출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기술 개발 지원, 환경 기술 개발에 정부와 협력하여 3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설비 투자 지원,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한 설비 투자 비용의 절반을 저금리로 융자한다. 고용 대체 마련, 이 방침을 따르는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1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방침을 따르지 못하는 기업은 해외로 이전하십시오. 하지만 이 길을 기회로 삼아 노력하는 기업은 우리 경제계가 모든 힘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이처럼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자 현장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울산만의 수질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환경기술 산업이 태동했고 우려했던 대규모 실업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망은 겉보기에는 친절해 보이지만 때로는 가장 큰 불친절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친절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뼈에 새겼습니다. 지금의 당신들도 그저 겸양만 떨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프로젝트 팀장인데 개발팀은 새로운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하려면 3개월이 필요하다고 하고 영업팀은 고객사가 다음 달 출시를 원한다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 칩시다. 겸양을 부리는 당신은 양쪽의 입장이 모두 이해된다며 제가 어떻게든 잘 조율해보겠습니다 라고 애매하게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나 정주영이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지. 품질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신기능을 구현하려면 무조건 3개월이 필요하오. 만약 다음 달에 출시해야 한다면 그 신기능은 다음 버전으로 미루는 수밖에 없소. 고객사에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소. 이것이 바로 명확한 판단과 책임을 보여주는 소통법입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결론부터 말하십시오.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하겠다, 하지 않겠다를 먼저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둘째, 숫자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데이터로 판단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품질을 낮춰 출시했을 때의 고객 불만율은 27%나 됩니다. 같이 말입니다. 셋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판단이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소 라고 세상에 공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거절만 할 것이 아니라 대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다른 해결책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경련 회장이 된 이후에도 저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와도 저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나는 강원도 산골 출신의 수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요.
배운 것은 없지만 평생을 현장에서 뒹굴며 몸으로 체득한 실물 경제로 말하는 것이오. 처음에는 저를 보고 오만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한 것들을 하나씩 결과로 증명해 보이자 저를 향한 평가는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이 빙빙 돌지 않아서 이해하기 쉽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속내가 훤히 보여서 믿음이 간다. 결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마음이 여린 여러분, 상대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당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상대를 가장 이해하는 길입니다. 애매한 태도야말로 상대를 가장 짜증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법입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거망은 결코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책임져야 할 판단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친절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결단일지라도 상대를 위해 기꺼이 그 책임을 짊어질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5장, 은혜를 팔지 마라.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를 감싸주지도 마라. 마지막 이유는 베푼 친절이 어느새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창 건설 사업을 일으키던 1968년의 일입니다.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 시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8호선의 확장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김 시장은 제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울산이 애딴섬이 되어버립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모두 떠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시를 좀 살려주십시오. 확실히 당시 울산의 도로 사정은 처참했습니다. 폭이 5.5m밖에 안 되는 비좁은 길로 대형 트럭들이 아슬아슬하게 오가고 있었죠. 겨울에는 눈까지 쌓여 길이 더 좁아지는 바람에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도로는 반드시 새로 닦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액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연장 12.3km의 암북 4차선 도로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2년 뒤에는 아주 훌륭한 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그 효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물류가 원활해지자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들이 줄을 이었고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시장은 도로 완공식에서 제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도로 덕분에 우리 시가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죠. 그런데 3년 뒤 저는 참으로 기가 막힌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 시장이 다른 국회의원의 선거 유세 현장에 나타나 연설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예치고 있었습니다. 그 국도 확장은 바로 제가 지난 10년간 끈질기게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얻어낸 쾌거입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제 이름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낸 것처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직접 김 시장을 만났습니다. 김 시장, 자네가 그 도로를 자네 혼자만의 공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닌다던데 어찌된 일인가? 김 시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변명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회장님의 도움이 컸다는 것은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하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그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배려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세. 이때 저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과도한 친절을 베풀면 상대는 어느새 그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고마워했던 마음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 수리 공장을 운영하던 젊은 시절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박 기장이라는 직원이 가족의 병원비 때문에 쩔쩔매고 있을 때 제가 선뜻 큰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박 기장의 한 달 월급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죠. 그는 처음에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사장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박 기장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동생의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난번처럼 도와달라는 태도에는 고마움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는 듯했죠. 저는 그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박 기장, 지난번에 빌려간 돈도 아직 다 갚지 못했네. 그리고 이번 일은 자네가 조금만 더 머리를 짜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본 뒤에 다시 나를 찾아오게. 박 기장은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동생도 형편에 맞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온 가족이 기뻐했죠. 훗날 박 기장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그때는 나속하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그때도 저를 그냥 감싸주셨다면 저는 평생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 정주영 방식의 분명하게 선을 긋는 친절입니다. 지금의 당신들도 분명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관리부서에 있는데 영업부 후배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칩시다. 50페이지나 되는 분량인데 마감은 바로 내일입니다. 벌써 세 번째 부탁입니다. 마음 악한 당신은 후배가 곤란해 보이니 또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 후배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 정주영이라면 이렇게 대응할 겁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아닌가. 자네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스스로 한번 해보게. 하다가 정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내가 알려주지. 우선 자네의 힘으로 10페이지까지 만들어서 내일 오전에 내게 보여주게. 도움은 주되 일을 전부 떠맡지는 않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서도록 등을 떠밀어주는 것이죠. 제가 경계를 분명히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건을 명확히 하십시오. 도움을 줄 때는 이번 한 번만 도와주는 걸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해야 하네. 라고 미리 선을 긋는 겁니다. 둘째, 감사할 줄 아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없는 상대와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당신의 호의를 끝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셋째, 기록을 남기십시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해두는 겁니다. 윤회를 모르는 상대에게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립을 촉구하십시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이 있지 않소. 사람을 의존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기업인으로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는 내가 책임지고 만들겠소. 라고 약속하고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 사람들에게는 엄한 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달리며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란 말이오. 나라에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지혜를 짜내고 땀을 흘리시오. 이 균형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선을 넘어도 이번 한 번만이라며 눈 감아주고 맙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당신 자신만 지치게 될 뿐이죠.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상대의 성장을 위해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의존하려 할 때는 그건 아니지 라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윤회를 팔 필요는 없지만 윤회를 모르는 사람까지 감싸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경계가 있는 친절만이 당신과 상대를 모두 지키고 함께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마무리, 학력 없는 내가 체득한 강인한 친절함의 정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그저 착하게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인한 친절함을 체득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강원도 산골에서 수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세상에 나와 건설 현장을 뒹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일궜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강원도의 혹독한 눈보라가 제 뼈에 새겨준 강인한 친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 덮인 태백산맥에서는 모른 친절함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때로는 매섭고 엄한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진짜 친절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러분도 이 설혼, 즉 눈의 혼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직장에서는 후배를 마냥 감싸주지만 말고
홀로 설 수 있도록 엄격하게 지도하십시오. 가정에서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십시오.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는 미움받을 것을 각오하고 충고하십시오. 처음에는 당신을 보고 차갑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절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증명됩니다. 당장 눈앞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오. 길게 보고 궁극적으로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란 말이오. 학력이나 직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인한 친절함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호감을 사는 물은 친절함보다 평생의 신뢰를 얻는 강인한 친절함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비결 중 단 하나라도 좋으니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되 강철 같은 원칙을 함께 지니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 정주영이 평생을 걸고 증명해 온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준 젊은이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다면 댓글창에 30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오. 어떤 가르침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실제로 실천해 본 결과는 어떠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강인한 친절함을 지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더욱 건강하고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강원도의 서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힘차게 개척해 나가길 바랍니다.